엄마는 50대 후반인데 나이보다 10년은 더 건늙어 보입니다.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전 항상 그 점이 속상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딸을 키워내느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다 보니 인생에 찬란했던 시절도 없었고 가장 아름다웠을 청춘의 시절도 없이 엄마는 그저 처음부터 엄마였을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엄마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모습만 건늙은 게 아니라 워낙 험한 일을 많이 해서 손도 거칠하게 투박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손을 다듬고 네일아트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는 평생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대부터 엄마는 남의 집 농사일을 했고 지인의 농장 일을 도맡아 했어요. 농한기 때는 과수원 일도 했고 심지어 공사 현장에서도 벽돌을 나르고 미장일을 배워서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배와 장판도 배워서 할 정도로 못하는 게 없었어요. 항상 땡볕에 나가 일을 하다 보니 얼굴엔 검버섯 투성입니다. 선크림 좀 바르고 하라고 아무리 화장품을 사다 줘도 귀찮다고 안 바릅니다. 그 검버섯이 엄마를 더 늙게 보이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엄마는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팔자라고 자주 하듯 말하는데 그게 딸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나 봐요. 전 어서 취직해서 돈 벌면 엄마를 꼭 피부과에 모시고 가서 검버섯을 싹 지워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하혈을 심하게 하셨어요. 다급하게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천만 뜻밖에도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수술로 자궁 적출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엄마도 저도 긴장을 바짝 했습니다. 평생 잔병을 달고 사신 엄마였지만 이렇게 큰 수술은 처음이라 잠도 설치시고 입맛도 잃으셨어요. 아이고, 아프니까 좋은 것도 있네. 내 평생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쉬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너스레를 떨면서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래요. 자기가 좀 불편한 게 낫지 남들 불편하거나 걱정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다가 잠시도 가만 못 있는 성격이다 보니 일부러 더 씩씩한 척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다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일부러 더 수다를 떨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랬을 겁니다. 결국 엄마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고 아파도 그냥 참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죠. 전 가끔 엄마를 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탓에 아픔이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감각이 없었을까요? 엄마도 20대에 아직 엄마가 뭔지 잘 모를 그 나이에 홀로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겠죠. 그저 꾹꾹 눌러 참고 살았던 모든 이유는 당연히 저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고요.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다 막아주시려는 듯 아버지 몫까지 다 하시려는 듯 엄마는 그렇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엄마는 늘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고비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오셨어요. 전 그런 엄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엄마는 오지랖도 아마 태평양 수준일 거예요. 입원하고 고된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그새 옆 침상 할머니와 허물없이 과일을 깎아서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더군요. 그 할머니는 간병인이 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가족도 자식도 없는 듯 했습니다. 가끔 웬 점잖게 생긴 노신사분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격려해주고 가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는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할머니가 잠시 주치 면담을 간 사이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없어요? 네, 아마 혼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평생. 그러셨구나. 그럼 그때 오신 그 노신사분은 남자친구? 노신사? 아, 그 회장님이요? 어머, 회장님이셨구나. 네, 엄청 부자신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 수술비랑 병원비도 다 계산하고 저 월급도 그분이 주시잖아요. 하지만 노신사는 할머니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암으로 병원 신세를 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대요. 할머니도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탓에 그동안 여러 번의 암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종양들이 다른 장기로도 다 퍼진 상태인데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고혈압에 당뇨도 있다 보니 의료진들도 섣불리 수술을 못한다고 했답니다. 수술하다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의사 말로는 길면 6개월이라고 했대요. 사실상 진통제 처방 외에는 병원에서 해줄 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노신사분은 1%의 확률이 있다면 수술을 하라고 했답니다. 지난번 수술 때도 의사는 회의적이었는데 할머니는 거뜬히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격려를 했답니다. 물론 살고 죽는 문제는 사람의 소관은 아니죠. 그리고 죽는 순서는 나이 순도 아니고요. 엄마는 온갖 번지르란 말로 적적해 하시는 할머니를 기분 좋게 해주고 열심히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특기가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기운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엄마는 유난히 어르신들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아마 고아로 자라서 엄마의 정이 그리워서 그럴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엄마와 할머니는 병원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꼭 만나졌을 것처럼 죽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수술 안 받으실 거예요? 사람이 갈 때가 되면 의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게 돼. 이번에 틀렸지 싶어. 에이, 그건 모르죠. 그 노신사분도 수술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아이고, 이제 더는 회장님께 폐 안 끼쳐야지. 그동안도 면목이 없는데. 회장님하고는 꽤 인연이 깊으신가 봐요. 내 입장에선 회장님이 은인이시지만 회장님 입장에선 난 몹쓸 년이지. 그런데도 워낙 인품이 훌륭하셔서 저렇게 날 도와주셔 매번. 근데 이번에는 나도 벌을 받아야지.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엄마는 무슨 벌이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대요. 그냥 할머니와 회장님은 인연이 깊은 만큼 뭔가 남들이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할머니는 퇴원해서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지만 회장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셨어요. 엄마는 자신도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둔 사람인데 할머니 기분 풀어준다며 같이 병원 근처 공원에 산책도 나가고 병원밥이 너무 질린다며 의사 몰래 할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을 사 먹으면서 무슨 나일론 환자처럼 지내는 겁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딴에는 엄마 수술 날짜에 맞춰 월차의 연차까지 전부 다 사용해서 병간호를 하려고 마음이 조급한데 정작 본인은 저러고 있는 겁니다. 아, 나 참, 주치 갈면 어쩌려고 식당밥을 막 먹냐? 몸에서 당기는 거 먹어주는 것도 약이라 그랬어. 내가 아파 보니까 인생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잘 살건 못 살건 결국에는 다 하늘나라로 차례차례 갈 텐데
아야, 왜 그리 아등바등 살았는지. 엄마는 수술을 앞두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실은 몹시 떨리고 긴장되고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감추려고 저렇게 오버하는 중이었어요. 전 엄마 말투만 봐도 그런 걸 느낍니다. 엄마 딸이니까요. 외롭거나 힘들 때마다 더 너스레를 떨고 괜히 오버하는 건 나 너무 무서워하는 엄마만의 신호였죠. 그럼 전 아무 말 없이 베개 들고 엄마랑 같이 자겠다고 일부러 떼를 썼습니다. 철부지에도 아닌데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엄마는 절 꼭 안고 그제야 잠이 드셨죠. 우리 모녀는 그렇게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냈어요. 저도 엄마의 수술을 앞두고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뭉클하고 그런데 엄마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도 부쩍 오래전 뚜렷하지도 않은 기억 몇 조각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어쩜 고아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물론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었을 것이고 엄마도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겠죠. 엄마가 기억 못하는 어느 시절엔 분명 엄마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소망과 바람이 뭉쳐져서 어느 순간 기억에도 없는 어린 시절이 엄마의 기억이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고아원에 보내진 게 6살 때라고 하는데 6살이 6살 이전의 기억을 간직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해도 6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어쩌다 앨범을 보면 아, 그랬구나. 6살 이전의 일들을 알게 되었지. 제 스스로 뭔가 명확하게 기억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가 어린 시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전 그냥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옆 침상 할머니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서영 엄마는 수술 잘 돼서 나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수술 잘 돼서 나가면 인생 2회차인데. 아휴, 뭔가 거창한 일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생각한 건데 지금 사는 아파트 팔고 적금 깨고 해서 작은 마당 있는 집을 사서 사과나무를 심고 싶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과나무? 저와 할머니는 동시에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갑자기 마당 있는 집에 사과나무야? 그냥 엄마 기억에 어린 시절 살던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엄마는 자신의 기억의 조각들을 어렵게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모든 게 다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어린 시절 엄마 집엔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사과나무가 있었답니다. 사과꽃이 피는 계절엔 엄마와 아버지와 나란히 셋이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사과꽃비를 맞는 기억도 조각조각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게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또 선명한 것도 같고 아님 내가 혼자 상상한 게 진짜로 느껴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우물 옆에 사과나무는 이상하게 생생하게 떠올라. 정말 우물 있는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어? 네,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히 기억나요. 그런데 엄마 대답을 들은 할머니가 이상했어요. 우물 옆 사과나무라는 말에 깜짝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평범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혹시 서영 엄마, 양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거야? 아니요, 저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 아유, 어쩌다가.
엄마도 어쩌다가 고아가 되셨는지 알 리가 없었죠. 시골 장터에 버려졌고 누군가 경찰서로 데려갔고 거기서 경찰관이 이름을 묻고 주소를 물었지만 자신이 김인혜라는 것 외엔 주소도 몰랐고 그땐 아버지 이름도 말한 것 같은데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며칠 어딘가에 맡겨졌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자 고아원으로 갔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사과나무가 있던 집을 잊지 않으려고 늘 생각했고 그리워했고 과일도 사과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대요. 무엇보다 그 사과를 보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 분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 앞에서 엄마가 자신을 꼭 안아주었는데 그때 분내가 났다고 했어요. 사과가 열리면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목말도 태워주셨답니다. 아버지가 목말을 태워주면 내 키가 하늘까지 자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가지 끝에 걸린 사과를 따서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그런 기억도 나고. 혹시 고향이 어디야? 아예 몰라요. 그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주면 사과를 따다가 담장 너머로 기찻길도 보였던 것 같고 강도 흘러갔고 그 강줄기를 따라 이어진 마을은 참 예뻤다는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마을 어귀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것도 같다는 대목에서 할머니가 갑자기 엄마 손을 붙잡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간병인이 놀라 할머니를 부축하자 할머니는 겨우 엄마 손을 놓고 침대에 앉아 잠시 진정을 하시더니 간병인에게 바람 좀 쐬자고 하면서 병실을 나가셨어요. 엄마,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 얘기 듣다가 왜 저러시지? 아유, 그러게. 내 얘기가 혹시 어르신 기억이 안 좋은 걸 떠올리게 한 거 아닐까? 에이, 안 좋은 게 어딨어. 사과나무의 우물에 강물이 흐르고 기차가 지나가고 난 엄마가 소설 쓰는 줄 알았는데 뭐. 뭐? 에휴, 이건 엄마 말을 맨날 평가절하 하지? 소설 썼다는 게 무슨 평가절하야. 그만큼 감성적이었다는데 왜 날려? 누가 모를 줄 알아? 소설 쓰시네 하고 놀리는 거잖아. 우리 모녀도 참 웃기죠. 수술 앞둔 엄마나 월차에 연차 다 쓰면서까지 엄마 간병하겠다고 온 딸이나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바람을 쐬고 온다던 할머니는 여전히 진정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간병인 말로는 어딘가로 아주 심각하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더 이상 엄마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저도 이상하고 어색해서 할머니께 뭐라 말도 못한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막 마치고 주치의의 오전 회진이 끝나자 병실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조폭인 줄 알았는데 경원이라고 하더군요. 남자들은 할머니의 안면이 있는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는 문득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회장님께서 잠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김인혜 씨 맞으시죠? 아이고, 맞긴 한데 왜 저를... 서영 엄마, 나랑 같이 가. 일단 가보면 알게 돼. 잠깐만요, 할머니. 영문도 모르고 저 낯선 남자들을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외출하려면 주치 허락도 받아야 하고요. 그럼 서영이 너도 같이 가자. 주치 허락은 네가 받아와. 세상이 험하잖아요.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옆 침상 할머니지만 솔직히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음 본 남자들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도대체 할머니를 어떻게 믿고 그러는지 정말 대책 없는 우리 엄마 때문에 저도 덤으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병원 앞에는 고급 세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는 그 차를 타고 어느 고급 주택가로 향했고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은 TV에서 보고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병원에서 봤던 그 회장님이 달려와서 엄마 손을 붙잡고 울먹이시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김이네. 정말 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께 회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보시자고 하셨는지. 엄마는 어리둥절한 채 회장님께 인사를 했고 우린 회장님에게 이끌려 대저택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는데 참 이상하고 어색했어요. 가정부가 가져온 차를 홀짝 마시며 저는 회장님을 유심히 봤습니다. 연신 눈가에 눈물이 그렁하셨어요. 할머니도 겨우 진정을 하시더니 자신이 천벌받을 짓을 했다면서 마치 엄마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눈시울만 붉히셨어요. 원래 회장님 집안은 대대로 만석군 집안이었답니다. 지금도 회장님은 소도시에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백화점이 없는 소도시에 대형마트도 2개나 운영한다고 했어요. 3대 독자였던 회장님은 가문과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답니다. 그 시절 일본 유학도 다녀온 엘리트였죠. 검사가 되려 했으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으로 내려왔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약했던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답니다. 가문의 땅이 워낙 많아서 소작인들을 관리하고 읍내에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이나 소작인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도 했대요. 부자인심 사납다고 하지만 만석군 회장님은 인품 훌륭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언제나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에게 베푸셨고 당장 끼니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내주었답니다. 그래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는데 사모님도 어질고 온화하신 분이셨대요. 할머니는 20살에 그 집에 들어와 식모살이를 했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도 한 가지 우환이 있었답니다. 바로 회장님이 3대 독자에다 손이 귀한 집이다 보니 빨리 대를 이어야 하는데 사모님이 몸이 약해서 2번이나 유산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회장님 어머니는 그렇게 며느리인 사모님을 구박을 했답니다. 사모님은 마치 죄인처럼 기도 한번 펴지 못한 채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전국에 좋다는 한의원을 다 돌아다니며 진맥을 하고 수십 채 한약도 다려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마을에 아들 5을 낳았다는 여자의 속옷까지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사모님에게 입으라고 할 정도로 극성맞았지만 역시 효력이 없었대요.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이 사모님에게 조상귀신이 따라다녀서 그렇다고 해서 굿도 여러 번 했지만 좀채 태기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점점 사모님을 구박하게 되었고 온갖 심한 말과 모욕을 주면서 들들 볶았죠. 사모님은 자신이 죄인인 듯 싫은 내색 한번 못한 채 늘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답니다. 혹여 바깥에서 일하는 회장님이 신경 쓰실까봐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도 절대 함구하라고 아랫사람들 단속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커다란 사과를 한아름 품는 꿈을 꾼 사모님은 곧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회장님은 너무 기뻐서 마당 우물가에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답니다.
태어날 아이와 함께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는 딸이 아니냐고 맞득잖아했죠. 딸이든 아들이든 회장님은 아무 상관없다고 늘 사모님을 배려했고 드디어 사모님은 딸을 출산했답니다. 회장님은 올망졸망하게 생긴 딸이 너무 소중해서 품에 안고 바닥에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대요. 시어머니는 고추 하나 달고 나오지 않았다고 어린 손녀를 한 번 안아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딸 키우는 재미에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잠시 잊었죠. 해마다 딸의 생일이면 사과나무 앞에서 세 가족은 기념사진도 찍었답니다. 사과꽃 향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어린 딸은 사과꽃이 피면 그렇게 좋아했고 세 가족은 꽃비를 맞으며 행복해했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행복해했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모님을 점점 더 구박했습니다. 딸 하나 낳고 치울 거냐?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대를 이어줘야지. 그게 네 할 일이지. 아이고, 저 쓸모도 없는 딸년만 물고 빨고 네가 제정신이야? 집안에 이 많은 재산을 다 어쩌려고 그래? 딸년 시집 가고 나면 끝인데, 응? 어쩔 생각이냐고. 설마 딸년에게 다 물려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게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죄인이에요. 아유, 알면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안 되면 네가 물러나든지 아님 네 서방을 구슬려서 딴 데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하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사모님은 그저 죄송하다고 눈물만 뚝뚝 흘리기만 했답니다. 할머니는 사모님을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대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지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는 회장님만 보면 아들 타령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태가 끊기게 생겼으니 아유, 내가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다. 어머니, 자식은 하늘이 주는 거라잖아요. 하늘이 주고 싶어도 밭이 튼튼해야 줄 거 아니냐. 아유, 저렇게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넉넉히 있지 말고 정 안 되면 밖에 가서 아들을 낳으든가.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어머니, 저 없을 때 저 사람 그런 식으로 잡으세요? 뭐? 네 눈엔 저것만 보이냐? 이 애미 속 타들어가는 건 안 보여?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 인생의 아내는 저 사람뿐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그럼 저 사람 데리고 나가서 살겠습니다. 좀 제 얼굴 붉히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시는 회장님도 자기 어머니의 그런 막무가내에는 늘 큰 소리를 내셨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 원래도 몸이 약했던 사모님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결국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돌아가셨대요. 하필 그때 회장님이 타지에 일을 보러 가신 뒤였는데 할머니는 사모님이 몸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답니다. 아픈 게 무슨 자랑이냐? 온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아이고, 아들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아파? 시어머니가 쌍심지를 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밤새 찬수건으로 사모님의 온몸을 닦고 또 닦아내면서 열을 식히려 애를 썼답니다. 하지만 열은 좀 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 무렵에 사모님은 고통스러워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전 눈물도 안 나올 만큼 너무 무서웠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회장님이 돌아오셨는데 이 기막힌 상황이 믿기지 않으신 듯 털썩 주저앉아 내내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회장님도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는 듯
고개를 떨구고 괴로워하며 오셨습니다. 사모님 장례식 내내 오열하시는 회장님을 보면서 할머니는 그동안 사모님을 구박하고 험한 시집살이를 시킨 시어머니에 대해 회장님께 다 말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회장님 집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일꾼들은 괜히 나서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말리더랍니다. 모자지간의 사이만 나빠질 것이고 사모님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오히려 할머니가 이간질했다고 집에서 쫓겨날 게 뻔하다는 거였죠. 사실 할머니는 쫓겨나면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겁도 나서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때라도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할머니는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재혼을 안 하면 죽겠다면서 시금전 한 채 들어놓은 어머니를 이길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새 아내에겐 눈길도 채 주지 않았답니다. 계모는 그냥 보기에도 사납고 서늘하게 생겼대요. 남이 볼 때는 전체 어린 딸을 이뻐하는 척했지만 회장님이나 시어머니가 안 보는 곳에서는 어린 딸의 머리를 쥐어박고 아이가 먹는 밥그릇을 엎어버리곤 했답니다. 아니, 왜 애 밥그릇을 엎으세요? 뭐야? 어디서 천한 식모주지에 눈 부릅뜨고 대들어? 천한 식모주지라뇨. 저 이런 거 전부 회장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계모는 오히려 할머니 뺨을 때렸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너 하나쯤 내쫓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 이후로도 계모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할머니는 계모 몰래 회장님의 어린 딸에게 밥을 챙겨주고 계모에게 꽃이 핀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어린 딸은 엄마가 죽고 계모에게 미움받는 자기 처지를 아는지 잘 울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은 실어증 비슷한 것도 겪었대요. 계모가 들어오고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일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계모는 시어머니에겐 잘하는 척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만두냐고 하면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가버렸다는 식으로 말해서 시어머니의 의심도 피했답니다. 할머니도 100번 1000번 그만두고 싶었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식모자리가 났다면서 오라고 했지만 도저히 회장님의 어린 딸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나마저 가버리면 어린 딸이 어떻게 될지 정말 겁이 났어요. 내가 아무런 힘은 없어도 그냥 옆에 있어줘야겠다고, 그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뒷간에 갔다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심하게 다쳤는데 계모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방에 눕혀두라고 하더래요. 사모님, 어르신 저러다가 큰일 나세요. 어서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살 만큼 사셨는데 이제 갈 때도 됐지. 네? 정말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시끄러. 넌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까. 계모는 자신이 돌본다면서 할머니도 얼씬 못하게 했지만 며칠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물이나 음식도 차려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출장 갔다 돌아온 회장님은 시어머니가 노안으로 별세한 걸로 알았답니다. 계모가 사망진단서를 끊어주는 의사까지 구워 삶은 모양이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러다가 자신도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은 정말 도망칠 생각도 했지만 어린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잠든 모습에 그러지도 못했대요. 이제 집안에서 제일 윗사람이 된 계모는 본격적으로 어린 딸을 눈엣 가시처럼 대놓고 못살게 굴었답니다. 어린 딸은 반찬도 없이 매번 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만 했는데 어느 날은 그것마저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할머니에게 달걀 프라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계모는 밥을 못 먹겠으면 굶어 죽으라며 밥도 주지 않았죠. 심지어 딸이 자는 방엔 불도 못 되게 해서 애가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할머니가 저러다 애를 잡지 싶어서 이웃에 해열제를 얻어다 계모 몰래 먹이기도 했답니다. 어린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러는지 할머니는 계모 몰래 딸을 안고 자기 방에서 잠을 잤대요. 할머니는 괜히 회장님이 원망스러웠답니다. 예전엔 그토록 자상했는데 재혼하고 집에 정을 못 붙인 채 일만 하느라 밖으로만 돌다 보니 어린 딸이 죽는지 사는지도 잊어버리고, 어쩌다 집에 와서도 옷을 챙겨서 나가기 바쁜 모습에 괜히 화가 나곤 했답니다. 저기 회장님, 드릴 말씀이... 바빠요. 나중에요. 참, 우리 이내는 잘 있죠? 아줌마만 믿어요. 우리 이내 잘 부탁해요. 할머니는 회장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려고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대로 말할 틈도 없었죠. 그냥 자고 있는 어린 딸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나가곤 했답니다. 계모는 자기가 구박한다는 사실을 회장님에게 말하면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했죠. 할머니는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회장님에게 모든 걸 다 말하고 나가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계모가 느닷없이 딸을 데리고 외출했는데 돌아올 때 혼자더랍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을 어디에 두고 왔냐고 하니까 너무 태연하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잃어버리다뇨? 어디서요? 어떡해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잃어버렸으면 그런 줄 알지? 애 안 찾아요? 회장님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거기 어딘데요?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하지만 계모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말도 안 했죠. 경찰에 신고하고 회장님께도 다 말하겠다고 소리를 치니까 계모는 당장 할머니를 도둑으로 몰아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계모의 진주 목걸이가 할머니 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약하니까 계모와 합의를 하면 풀려나올 수 있다고 했대요. 계모는 그동안 할머니가 모은 재산을 다 달라고 억지를 부리더랍니다. 20살 때부터 악자까지 식모살이를 하면서 모은 재산이었는데 그걸 안 주면 합의 못 해주고 구속이 될 거라고 겁을 주니까 할머니는 통장째 그냥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알겠냐?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넌 천한 식모야. 누가 식모 말을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딸을 버렸네 만에 그딴 소리 하면 평생 콩밥 먹게 해줄 테니 그리 알아. 계모의 협박 속에 할머니는 억울하게 쫓겨났대요. 사모님도 그렇게 보내고 어린 딸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고 평생 가슴에 한이 되더랍니다. 어쨌든 살아서 언젠가는 이 억울함도 풀고 회장님께 진실을 다 말하기 위해서 읍내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갔다 오던 할머니는 배가 부른 계모와 회장님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온 듯 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모님만 그리워하던 회장님도 결국에는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쓰리더랍니다. 자기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는 건지 괜히 회장님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부질없이 느껴졌대요. 그런데 며칠 뒤 회장님이 뜻밖의 할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음식을 포장하러 왔답니다. 임신한 계모가 순댓국밥이 먹고 싶다고 했대요. 회장님은 그렇게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자신이 없는 동안에 도둑으로 몰렸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랍니다. 회장님, 저 절대 도둑질 안 했어요. 알아요. 아줌마는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믿어요.
회장님은 어쨌든 열심히 살라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없어서 할머니를 빈손으로 보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면서 퇴직금이라며 봉투를 건네고 가셨대요.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해도 회장님은 받아두라고 하면서 그냥 가셨죠. 그날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신 회장님 마음을 알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자고 결심했죠. 다음날 읍내에 있는 회장님 사무실로 찾아갔답니다. 아니, 아줌마가 여긴 웬일이에요? 회장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이 말을 지금 못하면 평생 죽어서도 한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께 다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늘은 시간 좀 내주세요.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회장님은 사뭇 긴장한 표정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모두 얘기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사모님을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켰고 사모님이 어떻게 죽어갔으며 계모가 어린 딸을 어떻게 구박했는지 딸을 버리고 온 것 같다는 말도 다 했답니다. 회장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충격에 빠지신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대요. 정말 아줌마가 한 말이 다 사실이에요? 네, 제 목숨을 걸고 다 사실입니다. 회장님은 그제야 소리를 내서 오래오래 오열하셨답니다. 할머니도 한참을 울었고요. 그때 출장에서 돌아왔더니 집사람이 울면서 딸이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계모는 할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훔쳐서 경찰에서 조사받느라 잠시 갔다 온 사이에 딸이 집을 나가고 없었다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죽은 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며 다 자기 탓이라고 대성통곡을 했다는데 듣고 있던 전 저도 모르게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은 계모 말만 듣고는 사방팔방으로 딸을 찾아다니기를 수년 동안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대요. 그 시절 애를 한 번 놓치면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도 좀채 찾는 게 어려웠답니다. 결국 딸 찾기를 그만둔 회장님은 부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는데 진실을 뒤늦게 알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통곡을 했답니다. 하지만 계모는 임신 중이었고 뱃속의 애가 잘못될까 섣불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회장님은 계모에게 없던 적마저 다 떨어졌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했죠. 회장님이 갑자기 냉랭해지자 불안해진 계모는 우연히 읍내 순댓국밥집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답니다. 왜 이러세요? 남 일하는 데 와서. 네 년이지? 네가 회장님에게 사실대로 다 일러바쳤지?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찔리는 게 없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흥분한 계모가 할머니 뺨을 후려치던 그때 회장님이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놀란 계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배를 안고 아프다며 쓰러졌답니다. 그렇게 아직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했지만 아이는 보름을 채 넘기지 못한 채 죽어버렸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악한 엄마의 업보를 아이가 대신 벌받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로 계모와 회장님 사이는 벌어졌고 결국 회장님은 이혼을 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계모는 이판사판이라는 듯 재산의 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대요. 회장님은 결국 참다 폭발하셨죠. 당신이 재산을 요구할 만큼 뭐랬지? 우리 집에, 우리 회사에 기여한 게 있어? 뭐라고요? 처음부터 날 아내로 인정 안 한 건 당신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 딸을 구박하면서 그 원한을 풀었나? 그래서 내 딸을 내다 버렸어? 계모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댔죠. 결국 회장님은 소송까지 갔고 할머니는 회장님 측 증인으로 나서서 이혼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회장님은 이혼을 했고 오히려 딸 버린 혐의로 계모는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대요.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고 할머니의 증언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할머니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더 들었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마운 마음을 다해서 회장님 건물 1층에 할머니가 식당을 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셨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오히려 죄인이에요. 제가 더 일찍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 모든 건 다 제 탓입니다. 절 용서하지 마세요. 그게 왜 아주머니 탓이에요.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내 탓이죠. 아내 그렇게 보내고 마음을 잡지 못해서 딸마저 잃어버렸고 다 내가 잘못 산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자책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그럼 됩니다. 회장님의 이해와 깊은 배려에 할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고 그렇게 회장님 건물에서 국밥집을 하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가끔 회장님은 국밥집에 들려서 술에 국밥을 먹고 가시곤 했대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짠해서 혼자 울먹이곤 했죠.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걸 물려줄 자식도 없고 함께 나눌 가족도 없으니 회장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평생 마음의 짐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 번 암 수술을 할 때마다 빨리 죽었으면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장님이 도와주시고 병원비도 내주시면서 죽지도 못했죠. 회장님, 이제라도 그 딸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딸은 바로 우리 엄마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막힌 사연을 들은 저도 엄마도 울다가 놀라고 충격을 받고 또 울었어요. 엄마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 마을과 그 집과 우물과 사과나무를 다시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엄마 손을 잡고 울먹이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평생을 널 찾아 헤맸네. 아이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감정이 북받쳐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정확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일단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회장님 집에서 나왔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진이 다 빠진 듯 그날 오후 내내 깊이 주무셨죠.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우연처럼 인연처럼 다시 엮인 걸까 싶어서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은 정말 한 10년 같았어요. 저도 엄마도 할머니도 회장님도 가슴을 졸였습니다. 엄마는 설령 회장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전 제발 회장님이 할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가 아버지도 찾고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엄마와 회장님은 부녀지간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회장님과 엄마는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들을 다 떠올리면서 내내 우셨어요. 회장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고 엄마는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재회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보자 우리 손녀딸.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 할아버지 외손녀 김서영입니다.
그래, 내 강아지. 한번 안아보자. 할아버지는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우리 손녀가 할머니를 많이 닮았네. 눈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할아버지는 문득 오래전 새 가족이 꽃비 맞으며 사과나무 아래서 찍었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와 어린 딸이었던 엄마와 그 딸을 목말 태운 채 환히 웃고 있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참 눈물겹도록 찬란했습니다. 전 엄마와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면서 정말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사셨던 할머니도 자신의 일이 다 끝난 듯 한 달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모습은 참 편안해 보였어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저는 할머니에게 깊게 감사하면서 정중히 마지막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죄인이 아니라 평생 은인이세요. 이제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부디 편히 가세요. 가서 혹시 우리 할머니 만나면 안부도 전해주시고요. 이제부턴 제가 할아버지 엄마 잘 모실게요. 그렇게 드디어 우리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수술을 잘 마치고 항암 치료도 무사히 끝낸 채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 엄마는 할아버지 곁에서 식사며 운동이며 모든 것을 일일이 챙기며 사세요. 늦게 만난 부녀지간이니 너무 애틋하고 눈물겨워요. 가끔은 제가 소외감을 다 느낄 정도랍니다. 하지만 두 분이 너무 보기 좋아요.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전 괜히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 그만두고 내려와서 빌딩 관리도 좀 하고 마트 운영도 하라시는데 전 지금 이대로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 엄마와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되거든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전 이제 압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 중에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며 그 소중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 앞으로도 그렇게 제 분수껏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